자, 조직관리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기부여이론, 내용이론 쪽으로 이제 가볼 텐데, 308번. 다음 내용이 설명을 인간 간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일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 이거 맥그리거입니다, 맥그리거. 일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 가지고 나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싫어해. 그런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접근은 X이론적 인간이고요. Y이론적 인간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싫어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데에서 성취감 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놀이와 일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한다. 이건 X이론적 인간한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사람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은 X이론적 인간에게 하는 것이고요. 업무 평가의 10%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한 20% 급여 삭감 계획. 이것도 거래적 리더십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의사결정 시 부하 직원을 참여시킨다. 이런 거는 이제 참여를 시키는 것은 요거는 이제 동기를 금전적 보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성취감하고 연결해서 끌어내는 것이잖아요. 이게 3번이 Y론적 인간에 대한 대응이 맞습니다. 자, 이 4번도 업무량을 쪼개서 주는 거죠. 이만큼 해 라고 딱 잘라서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인간관, 여기 지금 Y론적 인간관과 부합하는 건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X론적 인간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09번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9번. 자, 이제 마슬로우의 욕구 계층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 안사, 존자 5개로 나눠져 있고, 뭐 하위 계층 욕구가 충족되어 상위 계층 욕구로 옮겨가죠. 1번은 맞네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어도 단순히 불만을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 예방 효과만 가져오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하죠. 2번도 맞고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설명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3번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 대상의, 이걸 준거 대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비교 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평등을 느끼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하다라고 느꼈을 때 동기가 자극되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라고 느꼈을 때 동기가 자극된다. 그래서 동기가 자극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뭔가를 하는 거죠. 뭔가를 해, 뭔가를. 근데 형평하다라고 느끼면 뭔가 지금의 행동을 바꿀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얘기라서 또 맞는 얘기고,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론을 받아들여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계층 욕구를 중요시한다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이에 더해서 한 계층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퇴행도 가능하다는 거, 그죠? 위에 욕구를 추구하다 잘 안 되면 밑으로 퇴행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볼까요? 부름의 기대 이론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동계 정도는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될 중요한 산출물의 목표 달성, 보상, 만족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는 거죠? 그런데 특히 성과와 보상 간에 이제 관계에 대한 인식의 기대치 정도가, 이거 기대치가 아닙니다. 요거는 요 기대치라는 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기대치라고 하는 게 그 목표 달성이죠.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기대치. 그 다음이 어때요? 그 산출을 가지고서, 산출물을 가지고서 보상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그게 바로 이제 수단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보상에 대한 만족의 정도. 요게 이제 유의성, 유인가. 요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공을 한다 그랬을 때,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점수가 이제 기대치가 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정도 점수는 얻겠지? 여기까지 점수 올릴 수 있겠지? 이게 이제 기대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수를 얻어오면 합격할 수 있겠지? 이게 수단성이고요. 점수 획득을 통해서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보상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수단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나면 내가 공무원이 되니까 이런 게 좋겠지? 뭐 생각하면 그게 이제 유인가가 되는 겁니다. 제일 궁극에는 유인가가 작동이 크게 돼야 돼요. 근데 유인가는 정의 유인가도 있고 부의 유인가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정의 유인가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 유인가가 좀 약하다 하면은 공무원 해볼까 하면서도 그냥 들락날락 뭐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정의 유인가가 아니라 부의 유인가가 있다. 그러면 아유야 공무원 나는 별론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별론데 야 어떻게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한 직장에 매달려서 사냐. 아우 난 못하겠다 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개인에 따라서 그 유인가가 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건 어땠어요? 기대치. 기대치는 몇부터 몇 가지 가능하다 그랬나요? 수치로도 제시했어요. 기대치 기억 안 나요? 이거 여러 번 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치. 기대치는 0부터 1까지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올라가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야 내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점수 그냥 바로 이어져. 이거는 1이지. 이건 1이고 아 내가 공부해도 되겠나? 안 되겠는데 그럼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게 0쪽에 가깝기보다 1쪽에 가까우니까 앉아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공부한다고 점수가 올라가겠냐? 나는 공부는 영원히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점수를 얻었을 때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수단성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봐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수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면 공무원에 합격한다. 여러분들은 명확합니다. 그건 1에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런 산출을 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내 보상이 내가 원하는 보상과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이너스로 잡는 거죠. 그래서 수단성은 마이너스의 개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1입니다. 거의 1. 점수만 나오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면접이 좀 약간 변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 1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거의 점수로 면접도 형식적이었고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1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 1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 나중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으로 거의 뭐 평가를 받기 때문에 1에 근접해 있다. 수단성이. 그런 식의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동기의 점수는 동기의 정도는 이걸 다 곱하는 겁니다. 기대치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인가 이렇게 곱해서 계산한다고 부름이 이제 제시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 게 다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부름에 대한 비판을 하자면 어떤 비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는 건 없어. 이거는 그냥 개인이 느끼는 거지 옆에서 뭘 자극해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공무원 되고 싶어 이게 있어야 돼. 그거를 옆에서 더 그걸 키워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좋아질 수 있어. 이거 옆에서 키워주기가 어려워요. 스스로의 거의 이제 자기의 어떤 특성이나 자기의 어떤 기질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지 이것이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답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답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답이 좀 애매해집니다. 뭔가 옆에서 사회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우리 이제 관리형 학원에 다니면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는 해주는 거죠, 이제. 열심히 해서 공부만 하면 이런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유인가가 좀 떨어지다가도, 다시 맞아. 해보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직장이 어딨어.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디 기사 보면은 막, 과로 때문에 과로 때문에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도 또 나왔잖아요. 그러고, 이거 때려칠까? 이거, 걔도 한 달 만에 그랬다는데. 근데 한 달 만에 그랬다는 거 보면 꼭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공무원 된 사람 중에 일이 널널해한 사람 나 하나도 못 봤어요. 사실은. 솔직히는. 다 일이 너무 빡세요. 인수인계를 잘 안 해줘요.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합니다. 공통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건 감안하셔야 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이러면 이제 유인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옆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스스로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옆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뭐 이게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를 모색하는 데에서는 이게 힘이 떨어져요. 부름의 기대 이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 내 이 얘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여기 공무원 학원이잖아. 그래도
공무원 아닌 다른 데로 가면 일이 널널한 데가 있냐? 얘기해봐요, 한번. 일이 널널한 데가 있나? 일이 널널한 데가 있나? 있어요? 그럼 있으면 가면 되지. 가면 되는데, 일이 널널한 데가 과연 있냐의 부분이고요. 인수인계 이런 문화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 이게 사람들이 순환보직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난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바꿔주세요. 나중에 가면. 좀 내 시간 쪼개서 그거 하는 게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잘못된 문화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가보면. 그래서 그때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 그거를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또 사실은요, 그렇게 강하게 크잖아요? 자기가 찾아내가면서? 그럼 나중에 일 잘하게 돼. 또, 누가 막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보다는. 제가 아무튼 이렇게 공무원 학원에 부합되는 유인가를 다시 한번 자극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요게 기대치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요. 이건 수단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대치가 아니라. 그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얘기들, 이건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여가지고요. 예, 기출문제도 많고, 뭐, 예상 문제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추가해 가는 건 문제들만 좀 볼게요. 나머지는 다 반복된 얘기들이에요. 이 313번의 동기 이론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딴 거보다도 요거 봐야 되죠. 맥클리랜드. 313번에 4번에 맥클리랜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양반은 좀 다르게 본 게 이거예요. 딴 사람들은요, 딴 학자들은, 내용 이론에서 딴 학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동기 자극의 요인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다 따라갔어. 그래서 매슬로우가 대단한 사람이야. 매슬로우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때 딴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도 그렇게 해. 자기도 다 그 틀에서 놀아. 그런데 맥클리랜드가 좀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 그 욕구가 사람마다 같나? 개인차가 있지?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슬로우의 틀에서 좀 벗어난 거죠. 벗어나가지고 어릴 때 이제 사회화의 과정이 제가 아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계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주어지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구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욕구에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친교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욕구가 있고 소속 욕구, 친교 욕구죠.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력 욕구가 있대요. 권력 욕구. 권력 욕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성취 욕구래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욕구가 어떻게 더 크게 발현되는지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그러니까 딴 학자들처럼 모든 인간은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있고, 그 다음 단계, 이게 아니라, 개인차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경영조직 같은 데에서는 뭔가 이제 조직이 제시한 목표 달성에 근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근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맥클리랜드는 뭘 얘기한 거예요? 맥클리랜드는 그 중에서 성취 욕구가 중요하다. 성취 욕구가 자극되면 성취 동기가 되는 건데 그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돼요? 그런 식의 설명이에요. 이 사람의 설명입니다. 이 사람의 설명이 그렇고 권력 욕구가 가면 조직의 목표 달성보다도 개인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죠. 그죠? 예, 권력 욕구가 너무 강하면 권력 욕구는 꼭 뭐 정치인이 돼야지만 권력 욕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은 조직에서도 권력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니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의사들도 그 안에서 권력 욕구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죠? 서로 막 편먹고 막 누구를 막 이렇게 밀고 하고 막 모함하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의사 집단도 그렇고 기업 집단도 그렇고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나 권력 관계는 있거든요. 근데 개인의 권력 욕구보다도 뭐가 더 잘 발현돼야? 성취 욕구가 잘 발현돼야 그래야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인간관계론자들이 봤을 때는 친교 욕구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소속 동기가 있을수록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맥클리랜드는 그거보다는 성취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결과를 낸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고요. 틀린 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헤크망안하고 올드햄은요. 이게 내용 이론이냐 과정 이론이냐에 대해서도 약간 걸쳐요. 걸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보면요. 여기다 소개한 책도 있고 저기다 소개한 책도 있고 그래. 그런데 대체로 내용 이론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은 뭘 연구했냐면은
이거 지수화한 거잖아요. 이거를 지수화. 점수를 내요. 근데 이제 5가지를 제시하는데 거기 보면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이거 제시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평균만 내요. 딱. 얘네들은 합한 다음에 3으로 나눠. 그래서 평균치만 딱 따져. 그러니까 기술의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 이걸 하고요. 그 뒤에 2개를 더 덧붙이거든요. 근데 그건 곱해버려요. 이 점수에다가. 얘네들 3개 가지고 평균 점수 냈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뭘 하는 거예요? 곱하기 자율성. 그리고 활류. 이건 각각 곱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옵니다. 5가지 요인을 제시한 게 이 5가지 중에 더 중요하게 취급한 게 뭐냐 그러면 곱셈으로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점수를 확 올리잖아요, 걔네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율성이 높냐 낮냐? 활류가 많이 이루어지냐 안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동기에 굉장히 크게 작동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율성을 줄 때 동기 자극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 특성 중에서 직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직무일 때 동기 자극이 더 많이 된다는 거지. 맞는 얘기 같죠, 그죠? 사람은 스스로의 성취감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뭔가 성취를 이뤘을 때 굉장한 쾌감을 느끼잖아요. 아니 놀이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게임할 때도 왜 끝판왕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죽기 살기로. 그 일종의 성취감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내가 뭘 해서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 같은 것들이 부여가 됐을 때 아주 큰 쾌감이 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한 거라고 봐야죠. 직무에서도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예요? 활류.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하고서 이게 끝인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피드백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주고 뭐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방향도 좀 이제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또 동기 자극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고요. 나머지 저 3개 기술 다양성과 직무 정체성과 직무 중요성 이런 것들도 동기 자극을 시킨대요. 기술이 다양하다 그러면요. 단순하게 맨날 반복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럼 동기가 자극되지. 맨날 똑같은 일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직무 정체성에 따라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직무의 정체성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직무 정체성은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는 거고요. 직무 중요성은 그것이 전체 과업에서 차지하는 그 어떤 비중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평균치를 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럴 때 동기 자극이 되는 거 이렇게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부여를 강조한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재적 동기부여인가요? 바깥에서 동기 자극을 시켜주는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때요?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내부에서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이름도 직무 특성 이론 아니야? 직무 특성 이론? 직무 특성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고 한 건데 구성원의 성장 욕구가 강할 때의 효과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내가 성장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단순 반복 일하는 거 이거 싫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그거 싫고 다양한 기술을 내가 익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습득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도. 그게 동기 자극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난 빨리 퇴근하고 낚시하러 가야 돼. 이런 사람은, 낚시도 삶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빨리 퇴근하고 난 일은 최소한만 하고 맨날 낚시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이런 거 다양한 기술 배우라고 그러면 싫지. 새로운 거 배워야 되는데. 직무가 중요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그잖아요. 자율성, 왜 시키는 일만 할게. 나한테 시켜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극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들은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갖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 얘기는 다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과정이론으로 넘어가면 아까 부름 얘기가 또 나오고요. 뭐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아담스 같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포토롤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포토롤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319번 문제로 가서 좀 같이 포함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조고폴로스도 나오고 포토롤러도 나오고 뭐 번이라는 학자, 번은 뭐 잘 나오는 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학자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고폴로스 같은 경우에도 기대 이론의 한 가지인데 이 사람은요 통로 목표 이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 내가 발전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합하면 동기 자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동기 자극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대가 거기에 형성돼야 돼요.
이 지금 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맨 처음에 학원에 알바로 나왔을 때 어디에 그냥 그 다른 일 하면서 그때 나 공부할 때부터 했지 내가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알바로 찾아갔더니 거기에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왜 사회를 하려고 하니? 사회를 하지 말고 맨 처음에 제가 사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사회를 하지 말고 저걸 하라는 거야. 입시학원에서 이제 사회를 하지 말고 수학이나 영어를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걸 계속 설득을 하는 거야. 나는 자기네가 사회선생 필요하다 그래서 잠깐 단기 알바하는 걸 갔는데 계속 설득을 하면서 그러다가 잠깐 뭐 누가 찾아와가지고 갔는데 그 사이에 내가 그냥 도망 나왔어. 자꾸 저걸로 꼬시길래. 어?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수학을 한번 가르쳐 본 적도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선배가 하는 학원에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해본 적은 있는데 그나저나 뭐 그걸 떠나서 거기서 자꾸 그러길래 내가 나왔는데 그거 왜 그랬냐면요. 그때 생각은 내가 이거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전공한 거 관련돼서나 뭐 이런 쪽으로 더 내가 알고 싶고 더 뭔가 내가 채우고 싶은 게 있었고 그리고 그쪽으로 조금 더 발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 수학 이런 거는 글쎄 내가 써먹을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나한테 진짜로 그건 돈벌이 수단 정도밖에 나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별로 좀 없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작동하더라고요. 그 요거 딱 맞지 않겠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했으면 더 신났을까? 내가 수학 선생 잠깐 해봤다 그랬잖아. 근데 그 다음에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재미가 없었어. 이 문제를 그냥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갑자기 수학 풀다가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 뭐가 이거 흥미로울 게 없어요. 이게 개그맨처럼 웃기는 거 말고 이 내용이 재밌게 이렇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강의하면서도. 이제 그런 게 나도 재밌고 배우는 사람도 의지만 있다면 재밌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수학은 내가 풀었을 때 쾌감 정도? 뭐 그런 거죠. 내가 풀었을 때 이게 풀렸어. 답이 나왔어. 그럴 때 쾌감은 있는데 이거 반복적으로 강의하면서 무슨 쾌감을 느껴야 되나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였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거기서 더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쪽에 재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내가 더 돈 잘 벌고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별로였다. 이게 조고폴로스 볼 때마다 떠오르는 저 개인의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순환보직할 때 어떤 거는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야. 그리고 내가 발전하는 느낌이 있어. 그럴 때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죠? 그게 아닐 때는 어때요? 빨리 이걸 떠나고 싶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지내는 그 친한 동생 중에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 2바퀴 돌았으니까 딴 데 가야죠. 그런 얘기를 해요. 딴 데 가야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딴 데 가야지 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대. 한 군데만 계속 있으면. 그게 또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그죠? 한편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통로 목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포토롤러는요, 예. 요양반들 보면은 서장훈 케이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서장훈이 어디 그 길거리 그 강연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얼굴이 막 이렇게 진짜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같이 사는 소리냐면서 와 거의 욕을 할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즐기면서 최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1등 해본 사람 얘기니까 그거는 우리 귀담아 들어볼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1등을 할 수는 없다. 즐겁지 않다 절대.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해야 되니까 한 거다. 죽기 살기로. 그러고 나니까 그 보람이 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토롤러가 지적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포토롤러는 이게 그러니까 업적이 생겨야 보상이 온다라고 본 겁니다. 업적이 생겨야. 그러니까 뭔가 성취를 해야 그 과정까지 힘들더라도 성취를 해야 그 다음에 보상이 오는 것이고 그런 게 동기자극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전에는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 업적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면 업적이 온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업적을 이뤄야 만족이 온다.
그렇게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또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업적에 결부된 보상, 그리고 어떤 노력이 공평한 보상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 보상이 오겠지? 라는 기대. 요걸 얘기한 거라, 그런 맥락에서는 부름하고 조금 유사해요. 그죠? 부름하고 조금 유사한 면도 있는데, 부름처럼 이렇게 단계를 나눠 설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의 핵심은 요거예요. 업적에 따른 보상.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기대감. 그죠? 그래서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된 서장훈은 성공한 건데, 그죠? 성공한 건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버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버이, 어른, 어린이의 자아 상태가 있대요. 이 양반 독특하게 접근하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러한 자아 상태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의 자아 상태가 자극을 받느냐, 어른의 자아 상태가 자극을 받느냐, 어린이의 자아 상태가 자극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진짜 심리학적으로 진짜 무슨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무슨 프로이드 얘기서부터 뭐 시작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런 얘기를 이제 담은 학자입니다. 그냥 간단히만 이런 학자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헤크만과 올드햄이 나왔는데요. 직무의 5가지 특성 중 직무의 정체성과 중요성이 특히 동기부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자율성하고 활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답이 또 4번이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자들 나오는 사람들만 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주로 나오는 사람 얘기는 한 번 다 한 거예요. 뭐 좀 아쉬운 게 아지리스 정도가 없네요. 미성숙, 성숙 이런. 그죠? 그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렇죠? 뭐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자들은, 주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한 번씩만 딱 집어보고요. 리더십 이론으로 갑니다. 리더십 이론도 맨날 제가 판서해드렸던 거 한 10번은 지금 판서를 봤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성론에서부터 그걸 비판하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 이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행태론이고, 거기다가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피들러는 상황론자죠? 상황론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권위주의, 민주형, 자유방임 세 가지 나눈 것은 행태론을 도입했던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입니다. 르인, 화이트, 리피트 이런 학자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학자들의 업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리더십을 고작 카리스마로부터 찾았던 기존의 그 아주 단순 무식한 특성론의 리더십 이론을 깨트린 거죠. 그걸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리더의 유형이 이렇게 한 3가지로 나눠지던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학자들은 어때요? 행태 연구를 하면서도 거기다 그걸 2가지로 나누죠. 큰 결을. 리더십의 유형이 과업지향이냐, 그 다음에 관계지향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행태학자들이. 그렇게 나눠서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이렇게 3가지 유형 제시가 됐고,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상황론자들은 또 뭔가 자기네들도 뭘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덧붙인 겁니다. 근데 그 리더십 유형이 과업형으로 가야 될지, 관계형으로 가야 될지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이 얘기를 또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발전시켰는데 피들러는 그쪽으로 가야 되죠, 상황론? 이 사람이 봤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상황은 상황 호의성이라 그래가지고 3가지를 제시했어요. 피들러는 어떤 걸 제시했었냐면은, 이런 거 판서 안 하고 지금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쓰는 글씨를 수동적으로 한번 보지 말고, 받아 적는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건 여러 번 했던 주제들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보는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피들러는 상황 호의성을 얘기했는데 그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3가지가 있어. 뭐냐면요, 과업의 특성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과업의 특성. 과업의 특성이 뭐냐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관과 부하의 관계야. 이 둘의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직위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직위 권력의 권위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위 권력을 얼마나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사실 팔로우십이에요.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우십도 잘 따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위치에 가면 내가 팔로우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팔로우십을 잘 발현해 줘서 내가 카바치는 일이
말끔히 끝날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고, 그 리더가 원하는 것들에 딱 부응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리더십도 획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그걸 잘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는 거지, 처음부터 리더인 척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내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는 행위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들러는 그런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 게 상황으로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상황 호의성이 아주 좋거나 나쁘면 그때는 과업지향으로 그냥 가버리고, 중간 정도로 나오면 그때는 관계지향으로 가야 된다. 그때는 관계를 좀 개선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상황이 아예 틀어져 있어. 아예 나빠. 그럼 그거 개선하기 어려워요.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요, 이 조직이 앞으로 존폐 위기를 겪을 때까지도 개선이 안 될 수 있어. 이미 틀어진 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과업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길이 열려요. 과업으로 밀어붙이면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차라리.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 그때는 뭐 금상첨화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아주 호의적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과업지향으로 확 내달리는 거예요, 같이. 이해되죠? 과업지향으로 확 내달리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일 때는요, 요거는 관계를 좀 개선해서 그 다음에 과업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럼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들러는. 됐죠? 복잡해 보이지만 딱 그겁니다. 그거.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부하와 상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도입한 어떤 기술적인 장치가 하나가 있지. 그게 바로 이제 LPC 척도라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직원 척도 이런 거예요. 누굴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막 어떤 스타일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 보는 거지. 그런 척도를 기술적으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언급돼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안 나와요. 끝이야, 이게. 시험 나오는 게 이게 다 끝이야, 피들러는. 자주 나와요, 근데. 자주 나와. 거의 상황론이라는 거를 제시했던 이제 대표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잘 언급이 되죠. 1번은 틀린 겁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됐고, 나머지 다 맞다는 얘기는,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징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조직이 다 성질이 다른데, 구성원도 다 다르고, 어떻게 그게 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다 잘 된다고 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조직에 따라서는요, 이게 거칠게 막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고, 사람들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KT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U+ 이런 데들 있잖아요. 또 SK텔레콤 이런 데들 교육 사업에 다 뛰어들었었어요. 심지어 삼성도 뛰어들었었어요. 삼성 뛰어들었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교육 산업에 들어와서. 성공한 데가 뭐가 있어? 있나? 없어요.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있어. 그리고 이쪽이 시장이 좀 있다고 보나 봐요. 근데 계속 기웃기웃거리는데 다 실패하고 나갑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죠. 왜냐하면 이 바닥에 놀아봤으니까 알지. 왜냐하면 직장의 어떤 위계서열적인 구조로 강사들을 대. 보통 보면. 그렇게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 조직은요, 한계가 생겨요. 왜냐면 이 조직은 고객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강사잖아요. 강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힘을 갖는 겁니다. 이 조직은. 강사가 힘을 갖는데 그걸 존중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생긴 강사가 이 조직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영향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성공을 못해요. 절대. 근데 이 특성을 잘 몰라. 지금은 아는지 모르겠어. 수십 년 실패하더라고. 계속 보면. 근데 지금은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에 돌아가는 구조가 다른데, 이런 조직을 잘못 건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를 위계설적으로 해봐봐. 의사들을. 그럼 그게 위계설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독자적인 힘을 갖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찍어 누르면 이 사람 튕겨져 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아요. 의사들보다도 더 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논리 구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강사도 우쭈쭈 해줘야 돼요. 강사가 다 잘했다고. 그러게 강사들도 되게 희한한 사람 되게 많아요. 다 지가 잘나고 지가 잘했다고 하는 식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한테 조금만 요만한 것만 서운한 얘기를 해도
되게 그거 불쾌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 인격 파탄자 많은 집단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접근하면 깨져. 반드시 그 조직이. 안 돼, 잘.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조직의 유형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거를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조직이 잘 될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허쉬와 블렌차드가 나왔습니다. 부하의 성숙도, 그죠? 부하의 성숙도.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뭐 기억하십니까? 이건 순차적으로 기억하셔야 돼. 네 가지. 뭐였어요? 지시형 리더십. 그 다음에가 설득형 리더십. 그 다음이 참여형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 위임형 리더십이요. 네 가지 순차적으로 기억해야 돼. 왜냐면 부하의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거거든, 계속. 순차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하의 성숙도가 제일 낮을 때는 어떤 단계냐면 부하의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이라고도 표현해요. 관심, 의욕이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럴 땐 지시해야 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와. 하루에 이거 이만큼씩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득형 리더십은요, 그거보다 좀 나아. 의욕은 있어. 관심이 있어. 근데 능력은 아직 없어. 그럴 때는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설득해야 돼. 응?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의 성숙도는요, 능력은 있어. 능력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 의욕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이 조직이 잘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이 없어. 그럴 때는요, 자꾸 동기 자극을 어떻게 해주냐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책임감 생겨요, 사람이. 자기가 참여해서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내가 제시한 거니까 내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끌어내는 거고, 능력도 좋고 의지도 좋으면요,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게, 위임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건데, 우리 학원에서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학원에서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어떤 학생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우리 정독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고 있어. 그래서 깨웠어. 우리가 그 루틴을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 쉬는 시간 이외에는 졸지도 못하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불쾌하다고 나갔어, 학원을.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판단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성숙도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 관리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요, 스스로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었거든, 원래. 스스로 잘하는 스타일이라 자기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잠깐 눈 좀 붙였다가 탁 일어나서 다시 하고. 이게 자기 루틴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가 낮은 단계의 성숙도를 전제하고 그죠? 낮은 단계에서 자기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거를 전제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죠? 요 시간에는 절대 졸아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짜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안 맞다. 그리고 잘 다니다가 갑자기 나가버렸어.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 아, 이게 성인들인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당히는 좀 뒀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지적을 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서 관리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런 학원에서 그렇게 하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대놓고 당신은 성숙도가 떨어지니까 모든 시간 관리를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고 누구는 자도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면은 불만을 제기하겠지 또. 왜 저 사람은 졸아도 냅두고 나는 맨날 건드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어려운 구석이 있는데 제대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제시해 줘야 된다. 납득이 좀 되죠, 이게 뭔지. 그죠? 아주 디테일해서 이제 리더십의 이론이, 그죠? 그렇게 하고 하우스는 좀 비슷해요. 하우스도 비슷한데 경로 목표 이론? 아까 조고폴로스한테 뭐라 그랬지? 통로 목표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경로 목표 이론이냐. 이름이 비슷해. 이름이 비슷해서 그 구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경로 목표 이론이라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는 과업을 이제 수행할 때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와 이걸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이건 이름을 붙인 건데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경로 목표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뒤에 내용은 허쉬와 블렌차드가 맞아. 틀린 겁니다. 이 명칭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저 허쉬와 블렌차드는요, 3차원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합니다. 3차원적 리더십 이론. 그 명칭은. 그래서 그거 이제 명칭들을 딱딱딱 구분해 놓으시고,
여기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요, 그 리더십의 스타일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제일 밑에 이제 지시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시적 리더십이 있고요, 지원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적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참여적 리더십과 그리고 이제 성취지향적 리더십,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지시적 리더십은 어떨 때 하는 건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성숙도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업의 특징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경로 목표 이론이잖아요. 이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뭐고, 그 다음에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 나눈 거거든요. 지시적 리더십은 어떤 일이냐면요, 이 어떤 경우냐면요, 이 부하들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예 몰라. 자기 스스로 판단이 안 돼. 그럴 때 지시적 리더십 하는 거고, 이건 비슷하죠.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요. 아까 허시 브랜차드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름도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지원적 리더십이 좀 독특하죠. 지원적 리더십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불안해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일이 해결될까요? 불안해할 때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반복적인 업무를 해서 지겨워할 때. 네, 지겨워할 때. 반복적 업무로 뭔가 동기 자극이 잘 안 될 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금전적 지원이어도 괜찮아요. 그죠? 돈이라도 잘 벌면 내가 이거 지겹고 따분하지만 내가 버틴다, 이거라 되잖아. 그 지원적 리더십이라는 걸 그렇게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참여적 리더십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요,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유기적 구조의 조직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정형화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의 종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참여적 리더십이나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맡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맡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해갖고 될 수 없는 일들 있잖아, 과업들. 그런 거는 참여적 리더십 또는 더 나가서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나눈 게 하우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반복되는 얘기고, 322번에 커와 저미어가 좀 있는데, 이 양반들은 이제 리더십의 중에서는 대체물, 중화물 이런 걸로 설명을 해요. 대체물이 있느냐, 중화물이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발현하려고 하는데, 대체물이 있거나 중화물이 있으면 거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물 같은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리더십을 발현했어. 그런데 리더십이 안 먹히는 중화물이 있어. 중화물이 뭐야? 저도 이 파마를 한번 뽑아봤는데, 파마를 할 때 약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중화제 바르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을 빡 줬다가 그걸 힘을 빼주는 거잖아, 일종의. 그런 것처럼 리더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이제 쓰는데, 힘을 쓰는데 중화물이 작동하면은 이게 제대로 안 먹히는 거지, 리더십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중화물이라는 걸. 대체물도 그런 거예요. 리더십을 썼는데 다른 대안이 나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로 이렇게 쫙 해서 정리해 준 게 있어요. 우리 교재도 제가 넣어놨을걸요? 넣어놨는데, 요거는 7급 시험 문제 같은 것도 보실 거면, 7급도 이제 뭐 할 거다 나는. 그러면 그럴 때 좀 기출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9급 문제에서는 자주 다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주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또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면 또 괜히 끄집어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7급 문제랑 9급 문제 차이는 다 딴 거 없어요. 다 똑같은데 7급 문제는 범위가 좀 넓지. 범위가 좀 넓어. 그러니까 9급 문제에서는 안 다뤄지는 주제가 7급에 좀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문제는 거의 80%는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겹치고 몇 문제 가지고 그 난이도 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힘들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정권에 도달해야 하는 공부를 해야 될 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80점대가 목표냐 90점대가 목표냐 나눠지는 거예요. 국가직 시험 붙으려면 안정권까지 진입해야 국가직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초시생은 내가 턱걸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서 너무 어려운 주제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고 가. 그래서 제가 항상 행정학 공부할 때 7급 문제 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7급 문제 풀면 거의 대부분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7급 문제 중에는 내가 공부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 멘붕에 빠지거든요. 나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시 멘붕에 빠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7급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직까지는 다 붙어요. 지방직까지 다 붙어요. 근데 국가직 정도를 붙는다. 하려면은 조금 범위를 확장해야 돼요. 범위를 확장해서 구급 문제에서도 틀리라고 내는 몇 문제, 그 문제 잡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단계까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공부하면 7급도 얼추 준비가 거의 된 거라고 봐야 돼. 7급도 거의 됐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학만 놓고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이렇게, 그죠? 확장하거나 할 때에도 그런 걸 참고해서 공부 계획을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9급으로 가서 좀 있으면 7급이 돼요. 사실은. 빨리 되면 한 5년? 늦어도 한 10년 안에는 될 텐데. 그런데 다만 이건 있어. 이건 있어. 자기의 성향을 잘 파악해 보세요. 9급으로 붙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한계와 7급으로 붙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점점 허물어 주겠다고는 하는 건데, 아주 단기간에 바뀌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는 좀 더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행정학 과목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 행정학을 이미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놨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는 괜찮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되는 주제를 공부할 때는 할만해. 근데 제가 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한테 7급 문제 보지 말라고 그러냐면, 처음 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 범위를 이렇게 넓혀놓고 하려고 그러면, 감이 안 와요, 전혀. 이거는 내가 우리 집 뒷산만 등산 다니는 사람을 에베레스트에다 떨궈놓은 거랑 똑같아. 못해, 그러면. 연습이 돼 있어야지 가지. 산을 좀 알아야. 지리산 정도는 내가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에베레스트에 갔을 때 좀 그 흉내라도 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뭐 차이. 커와 저면은 아무튼 근데 그런 걸로 보면 확장된 주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걸 막 굳이 외워두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 9급 시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예,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뭐 우리 보면은 326번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여러 용어들이 나오니까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별거 없잖아, 사실은. 뭐 내용도 별거 없고.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그 전에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중에 와가지고 한 선배가 뭐 자기 막 얘기를 이렇게 들려줬는데,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가장 낮은 하수들이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자기도 그렇게 안 하려고 뭐 부모님하고 매일 저녁 때 일찍 퇴근해서 노모가 계신데 같이 산책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낮은 거라서. 근데 그러면서 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돈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인상이 남아있는데, 그 얘기가, 그거를 여기다 적용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하수들이 하는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돈도 해결이 안 되는 조직은 정말 희망이 잘 없고요. 그나마 돈은 있어. 그래서 사람을 움직일 때 돈으로 이렇게 월급 더 줄게 해. 근데 이게 옛날에 소품종 대량 생산하던 시절엔 돼, 그게. 그냥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창의적인 이 능력이 요구되는 데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어때요? 회사에 가면 막, 오늘은 피곤해서 나 안마 좀 받고 올게. 그러면 회사 가서 마사지 한번 받고 오고, 회사 내에서. 그죠? 오늘은 나 책만 좀 읽고 싶은데, 그럼 가서 책만 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에 맞는 상황을 주고, 대신 결과만 주면 돼, 그 사람은. 프로젝트 준 거 그것만 해결해 오면 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꼭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주고 지적 자극을 해주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적인 배려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럼 며칠간은 좀 쉬게도 해주고 이러는 거야.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야, 이 새끼야,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 여기 티낼 거야 너? 이러면서 막 갈고. 그럼 그 사람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롭냐, 조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변혁적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만 해결하는 그런 낮은 하수들이 쓰는 방법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신념 같은 걸 완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1번은 틀려버렸네요.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래적 리더십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 증대주면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거고 구조적인 거를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 이러는 거가 변혁적 리더십이라 이거 1번, 2번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의 일체감을 이끌어낸다. 이게 맞는 얘기죠. 카리스마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도 좋아하는 배우들 보면 여자 배우 말고 남자 배우 보면은 제가 가지지 못한 이 왁구를 가진 덩치도 이렇게 좋고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배우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저 배우 마음에 든다. 연기하는 것도 막 이게 선이 좀 커. 그런 사람들 좀 좋아하더라고 내가. 내가 옛날부터 뭐 여성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봐.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한 동경. 근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우라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일본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 배우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 연사마 때부터 말하는 게 여성미예요, 여성미.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가 너무 그쪽은 남자들이 그런 것만 또 막 추구하니까 싫다는 거잖아요. 일본의 남성상을 보면 되게 카리스마만 막 되게 막 부각시키고 이러니까 권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존중하는 느낌도 잘 없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양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 그게 조화로움이 필요한 거지. 꼭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거를 빗대서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근데 요 힘도 무시는 못해요. 이건 여전히 유효한 거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사람이 유리한 면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흡입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아우라로. 이런 거가 있긴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아예 정반대예요. 이거는 내가 거기에 노예처럼, 서번트 리더십은요. 아예 리더가 섬기는 거야. 자기 부하들을 섬기고 다 존중하고. 이렇게 한 리더십이야. 이런 게 필요한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번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한숨 쉬고 올래요? 네, 한숨만 쉬고. 네,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가죠. 조직 시민 행동에서.